가면 무도회가 열리는 최고급 호텔의 연회장은 현실이 아닌 꿈처럼 화려했다. 잔인한 계모방 여사와 철없는 이복 동생 유라의 손에 이끌려 이 자리에 온 한혜운에게는 더욱 그러했다. 그녀의 역할은 유라가 부유한 상속자의 눈에 들도록 돕는 들러리였다. 빌린 드레스와 평범한 가면을 쓴 그녀는 손님이 아닌 하녀처럼 보였다. 비상적인 대화와 거짓 웃음에 숨이 막혀온 그녀는 도시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한적한 발코니로 피신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파티를 피해 홀로 서 있는 한 남자를 만났다. 완벽한 턱시도를 입은 그는 눈만을 가린 가면 아래로 강인한 턱선과 매력적인 입술을 드러내고 있었다. 바로 차도현이었다. 그들은 이름을 교환하지 않았다. 대신 별에 대해, 파티의 허위에 대해, 그리고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깊은 교감이 흘렀다. 그는 그녀의 소박한 차림새 너머 빛나는 지성과 영혼에 매료되었고 그녀는 그의 고요한 강렬함과 눈 속에 서린 외로움에 끌렸다. 그가 춤을 청했다. 수많은 군중 속에서 샹들리에의 불빛 아래 그들은 오직 둘만의 세상에 있는 것처럼 춤을 추었다. 하지만 그들의 꿈 같은 순간은 질투심에 불타는 율에 의해 산산조각 났다. 언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잠재적 데이트 상대를 꼬시는 거야. 그 소란 속에서 해우는 그를 놓쳐버렸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그의 은은하고 독특했던 향수 냄새와 그녀의 허리를 감쌌던 그의 손길에 대한 기억뿐이었다. 며칠 뒤 해운의 암울한 집은 지옥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의 의붓아버지가 거액의 도박 빚을 졌고 악덕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들이닥친 것이다.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박 여사는 패닉에 빠진 채 자신의 해결책을 내놓았다. 한 독지가가 우리 빚을 전부 갚아주겠다고 했어. 조건이 있더구나. 그 조건은 해운이 그 독지가에 가난하고 장애가 있는 조카와 결혼하는 것이었다. 박 여사의 설명에 따르면 그 남자는 끔찍한 사고로 몸이 불편해지고 얼굴에 흉터가 남아 시골의 외딴집에서 은둔 생활을 하는 비극적인 인물이라고 했다. 해운은 경악했다. 그것은 딸을 팔아넘기는 야만적이고 잔인한 거래였다. 그녀는 거부했다. 하지만 박 여사는 감정적인 협박을 퍼부었다. 우리가 길거리에 나앉는 꼴을 보고 싶어. 내 동생 유라의 미래가 망가지는 걸 원하냐고. 내 친아빠는 너한테 얼굴 말고는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았어. 이게 네가 이 가족을 위해 쓸모 있어질 유일한 방법이야. 결국 다른 탈출구가 없음을 깨달은 해운은 그 거래를 받아들였다. 혼인신고는 관공서가 아닌 집으로 찾아온 무표정한 변호사에 의해 이루어졌다. 신랑은 자리에 없었고 그의 도장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굴욕적인 절차였다. 그녀가 서류에 서명을 하자마자 변호사는 빚이 모두 청산되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녀의 가족은 구원받았지만 그녀의 인생은 팔려나갔다. 리무진이 아닌 평범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그녀를 데리러 왔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이 들려 있었다. 박 여사와 유라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마침내 골칫거리를 치워버렸다는 안도감의 눈으로 그녀를 배웅했다. 채오르며 해운은 자신이 한 번도 환영받지 못했던 그 집을 돌아보았다. 하나의 감옥을 떠나 또 다른 감옥으로 향하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무도회에서 만났던 남자의 향기에 대한 기억을 담아 스스로 만들었던 작은 향수병을 3개 움켜쥐었다. 그것이 그녀에게 남은 유일하게 아름다운 것이었다. 차는 도시를 벗어나 미지의 교회를 향해 달렸다. 그녀는 가난하고 장애가 있는 낯선 남자와의 삶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그 운명의 밤, 그녀의 마음을 훔쳤던 바로 그 남자를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차가 도착한 곳은 조용하고 녹음이 우거진 교회의 한적한 주택이었다. 허름한 오두막이 아니었다. 높은 담과 무성한 나무로 둘러싸인 모던하고 미니멀한 스타일의 집, 마치 안전가옥처럼 보였다. 재벌의 저택에 비하면 소박했지만 가난과는 거리가 멀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첫 번째 단서였다. 그녀를 맞이한 것은 조용한 중년의 가사도우미 오 여사였다. 집 안은 깨끗했지만 사진 한 장, 개인적인 물건 하나 없이 차갑고 비어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거실에서 자신의 남편과 마주했다. 그는 창을 등지고 하이테크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단순하고 편안한 옷차림이었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의 얼굴이었다. 그는 사고로 인한 끔찍한 화상 흉터를 가린다는 명목으로 얼굴 하관 전체를 덮는 평범한 검은색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을 거의 알아볼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인사조차 건네지 않았다. 그는 목소리도 사고로 다쳤다는 듯 로봇처럼 무감정한 음성 변환 기능이 있는 태블릿을 통해서만 소통했다. 태블릿 화면에 이 집의 규칙이 떠올랐다. 우리는 타인처럼 생활한다. 침실은 집의 양끝, 분리된 곳을 사용한다. 집과 정원 안에서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으나 허락 없이는 부지 밖으로 나갈 수 없다. 모든 소통은 오 여사나 태블릿을 통해서만 한다. 유일한 의무는 매일 저녁 7시 정각에 침묵 속에서 그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이다. 후견인인 삼촌의 불시 점검에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그는 차갑고 멀었으며 부서진 껍데기처럼 보였다. 해우는 연민과 공포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이것이 앞으로 그녀가 살아갈 삶이었다. 그들의 첫 번째 침묵의 저녁 식사에서 그녀는 그것을 느꼈다. 그에게서 아주 희미하게 풍겨오는 향기. 샌다루드와 오래된 가죽. 그리고 그녀가 정확히 짚어낼 수 없는 독특한 향이 섞인 복합적이고 세련된 향기. 그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것은 가면무도회의 그 남자에게서 났던 바로 그 향기였다. 그녀는 깊은 혼란에 빠졌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기억의 장난일까? 무도회의 그 남자는 자신감 넘치고 완전한 존재였다. 하지만 눈앞에 이 남자는 부서진 영혼일 뿐이었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녀는 애써 생각했다. 첫 몇 주간은 고독한 지옥과도 같았다. 정신을 온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그녀는 가장 잘하는 일, 즉 향수를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녀가 오 여사에게 작업실로 쓸 빈 방을 요청하자 놀랍게도 다음 날 트럭 한 대가 도착했다. 그 안에는 가난한 집안에서는 결코 감당할 수 없을 최고급 전문 조향 장비와 희귀한 원료들이 가득 실려 있었다. 후견인이 엄청난 부자라는 또 다른 단서였다. 그녀는 일에 몰두했다. 작업실은 에센셜 오일과 꽃, 화학약품의 향기로 가득 찼고 그곳은 암울한 현실 속에서 그녀가 아름다움을 창조할 수 있는 유일한 성격이 되었다. 침묵의 저녁 식사는 계속되었다. 그녀는 향기와 남편 사이의 모순을 풀기 위해 그를 더 면밀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은 장기간 병상에 누워있던 사람의 손이 아니었다. 길고 우아한 손가락을 가진 강인한 손, 무도회에서 그녀의 허리를 감쌌던 바로 그 손이었다.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자세는 패배감에 젖어 있지 않고 꼿꼿했다. 한 번은 그녀가 어려운 화학 조합에 대해 혼잣말을 하자 그의 태블릿에 짧은 메시지가 타이핑되었다. 열은 알데히드를 불안정하게 만들지. 냉침법을 시도해봐. 그것은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조언이 아니었다. 전문가의 지식이었다. 미스터리는 깊어졌다.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 해우는 작은 시험을 해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가면 무도회에 그 향기를 재현하려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단 하나의 핵심 재료, 아주 희귀하고 값비싼 로열 벵골 우드아가 부족했다. 저녁 식사 중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로열 벵골 우드만 구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금보다 비싸니 불가능하겠지만 그는 미동도 없었다. 태블릿은 조용했다. 그녀는 실망감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자신의 작업실에 들어섰다. 그리고 작업대 위에서 정교하게 조각된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그녀가 상자를 열자 벨벳 쿠션 위에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검고 귀한 오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쪽지 한 장, 설명 하나 없었다.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 집의 누군가는 상상을 초월하는 부와 힘을 가졌으며 그녀의 모든 말을 듣고 있었다. 휠체어에 앉은 가면 쓴 남자는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존재였다.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라시엘 그룹의 회장실. 차도현은 마케팅팀과 상품 개발팀이 모인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안건은 회사 창립 50주년 기념 향수 출시였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은 그룹의 미래 이미지를 좌우할 만큼 중요했다. 그의 숙부이자 그룹의 야심가인 차민호 전무가 회의에 참석해 있었다. 그는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선택지, 즉 프랑스의 유명 조향사를 거액에 고용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도연은 그 제안을 일축했다. 유명한 이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가 선언했다. 나는 걸작을 원합니다. 그는 해운의 재능과 열정에서 영감을 얻어 블라인드 콘테스트를 제안했다. 세상의 모든 조향사들이 익명으로 샘플을 제출하면 오직 향기 그 자체만으로 평가하여 최종 우승자를 가리자는 것이었다. 그것은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는 동시에 그가 해운의 진정한 실력을 확인하기 위한 비밀스러운 시험이기도 했다. 해운은 조향사들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라시엘의 콘테스트 소식을 접했다. 상금도 엄청났지만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자신의 예술을 세계 무대에서 증명할 수 있다는 기회였다. 그녀는 이 감옥 같은 삶에서 탈출할 유일한 비상구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어둠 속의 빛, 혹은 차가움 속의 온기라는 주제로 향수를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녀 자신의 삶과 가면 쓴 남편과의 기묘한 관계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었다. 차갑고 멀게 시작하지만 서서히 숨겨진 따뜻한 심장을 드러내는 복합적인 향기, 그녀가 작품에 몰두하면서 기술적인 문제에 부딪혔다. 그녀가 옛 공방에서 가져온 유일한 물건인 낡은 증류기가 고장난 것이다. 수리비는 비쌌고 방법은 막막했다. 좌절감에 빠져 잠이 든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완벽하게 수리된 증류기를 발견했다. 낡은 부품은 최신형 맞춤 제작 부품으로 교체되어 있었다. 오 여사는 삼촌분이 보낸 수리기사가 새벽에 다녀갔다고 말했지만 해우는 의심을 떨칠 수 없었다. 며칠 뒤, 그녀가 히말라야에서만 자생하는 희귀한 꽃의 에센스를 구하지 못해 한탄하자 다음 날 어김없이 그 귀한 원료가 담긴 택배 상자가 도착했다. 쪽지 한 장 없이 이 모든 것은 도현에 보이지 않는 도움이었다. 그는 집안의 보안 카메라를 통해 그녀가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CEO로서의 자신의 힘을 이용해 비밀리에 그녀를 지원했다. 그녀의 재능에 대한 그의 감탄과 관심은 차가운 계약 관계를 넘어 서서히 자라나고 있었다. 그들의 침묵의 저녁 식사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적대적인 긴장감 대신 호기심이 그 자리를 채웠다. 어느 날 저녁, 폭풍우가 몰아치며 집안의 전기가 깜빡였다. 놀란 해운이 포크를 떨어뜨렸다. 그 순간 태블릿 대신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사용하지 않아 조금 잠겨 있었지만 깊고 낮은 중저음의 목소리였다. 괜찮소. 해운은 목소리 자체보다 그 안에 담긴 걱정에 더 놀랐다. 말할 수 있으셨네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 태블릿에 타이핑했다. 가끔은 힘들어서 그렇소. 그것은 절반의 진실이었지만 그의 침묵의 갑옷에 생긴 첫 번째 균열이었다. 그들의 첫 번째 실제 대화였다. 마침내 해우는 그녀의 향수를 완성했다. 그녀는 그 작품에 신기루 미락시라는 임시 이름을 붙였다. 향은 복합적이었다. 첫 향은 비에 젖은 강철처럼 차가웠다. 중간 향은 비밀의 정원처럼 희귀한 꽃들의 향연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잔향은 샌다루드와 가죽, 그리고 그녀가 그에게서 맡았던 바로 그 독특한 우드 향이 어우러져 숨겨진 온기와 힘을 느끼게 했다. 그것은 병 속에 담긴 그녀의 인생 이야기였다. 그녀는 가명으로 콘테스트 규정에 따라 라시엘 그룹의 샘플을 발송했다. 희망과 두려움이 교차했다. 이 장의 마지막 장면은 다시 도현의 집무실이다. 심사위원들은 수백 개의 출품작 중 최종 5개를 추려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샘플들은 번호로만 식별되었다. 그는 240몇 번 샘플을 집어들었다. 시향지에 향수를 뿌리는 순간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그 향기를 알아보았다. 그것은 가면무도회에서 자신이 뿌렸던 시그니처 향수를 완벽하게 예술적으로 재해석한 향기였다.
그리고 그 속에는 조용한 강인함과 희망을 담은 하나은 그녀 자신만의 향기가 섞여 있었다. 그는 의심의 여지 없이 이 향수를 누가 만들었는지 알 수 있었다. 그의 비밀스러운 시험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오하고 개인적인 결과물을 가져왔다. 그의 차가운 계획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감정적인 영역으로 치닫기 시작했다. 차도연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241번 샘플 신기루의 향기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긴급 심사위원 회의를 소집했다. 그는 자신이 조향사를 안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냉정한 CEO의 역할을 연기했다. 업계의 베테랑인 상품개발본부장은 경외의 참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이건 그냥 향수가 아닙니다.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기술적인 완벽함은 물론이고 수십 년간 제가 본 적 없는 감정적인 깊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걸작입니다. 회의에 참석했던 숙부 차민호는 도현이 익명의 샘플에 집착하는 것을 못마땅해 했다. 아마추어의 행운일 뿐이야. 검증된 프랑스 조향사와 계약하는 것이 안전해. 그의 얕은 식견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도현은 숙부를 무시하고 단호하게 결정했다. 이걸로 하지. 이 조향사를 찾아. 누구든 상관없어. 이번 주 안으로 내 앞에 데려와. 신기루의 신비로운 천재 조향사를 찾기 위한 전사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그 시각. 안전가옥에서는 해운이 향수가 일으킬 폭풍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채 또 다른 폭풍과 마주하고 있었다. 결혼 소식을 처리한 변호사에게서 주소를 알아낸 계모 박 여사와 이복 동생 유라가 예고 없이 들이닥친 것이다. 그들은 해운이 비참한 오두막에서 살고 있을 것이라 상상했지만 깨끗하고 모던한 집에 놀라면서도 경멸을 거두지 않았다. 쥐구멍보다는 크네. 유라가 비웃으며 말했다. 그들은 해운의 불구 남편에 대해 조롱하며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 50억은 내 의붓아버지 빚을 갚는 데 썼어. 하지만 우리 생활비는 네 동생 새 차도 사줘야지. 결혼한 여자가 가족을 부양하는 건 당연한 의무 아니니? 그들은 매달 용돈을 요구했다. 해운은 차갑게 거절했다. 계약은 빚 정산까지였습니다. 더는 없습니다. 언쟁이 격해지고 박 여사가 손을 들어 해운의 뺨을 때리려는 순간이었다. 옆방에서 도현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다. 그는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다. 박 여사와 유라는 그의 마스크와 선글라스 낀 모습에 기겁하면서도 불구라는 사실에 대담해졌다. 저게 그 괴물이야. 유라가 크게 속삭였다. 도현은 태블릿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가 입을 열었다. 폭풍우 치던 밤에 들었던 그 깊고 차가운 목소리. 하지만 이번에는 섬뜩한 위협이 담겨 있었다. 나의 집에서 당장 나가. 박 여사는 그의 목소리에 놀랐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네가 뭔데 우리에게 명령이야. 우리는 해운이 가족이라고. 도현은 천천히 리모컨 버튼 하나를 눌렀다. 벽에 숨겨진 패널이 열리며 수십 개의 보안 모니터가 드러났다. 한 모니터에는 박 여사와 유라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어 있었고 다른 모니터에는 그들의 개인 은행 계좌 내역과 최근 사치품 구매 목록이 실시간으로 떠 있었다. 한이한의 작품이었다. 당신들이 누군지, 돈을 얼마나 받았는지 나는 다 알고 있어. 도현의 차가운 목소리가 이어졌다. 다음에 한 번만 더 이 집에 발을 들여놓거나 내 아내를 귀찮게 하면 이 모든 정보와 방금 나눈 대화의 녹취록이 모든 언론사와 국세청으로 전송될 거요. 이제 꺼져! 두 여자는 공포에 질렸다. 이 남자는 가난하고 무력한 불구가 아니었다. 그는 무서운 힘을 가진 존재였다.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집 밖으로 도망쳤다. 해우는 거실에 홀로 서서 충격에 휩싸여 있었다. 그녀는 방금 자신의 가면 쓴 남편의 진정한 힘을 목격했다. 그는 단순히 그녀를 방어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차갑고 계산된 정밀함으로 그녀의 고통의 근원을 제거해버렸다. 그녀가 그를 바라보았을 때 그는 다시 침묵 속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들 사이의 역학은 완전히 변했다. 그는 그녀의 보호자였다. 그리고 그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처음으로 안전함이라는 감정을 느꼈다. 다음 날 두 개의 플롯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이 찾아왔다.
해운은 공식적인 이메일 한 통을 받았다. 발신인은 라시엘 그룹의 CEO 비서실이었다. 이메일은 그녀가 익명으로 제출한 신기루가 50주년 기념 향수 콘테스트의 최종 우승작으로 선정되었음을 알리고 있었다. 차도현 CEO께서 프로젝트 논의를 위해 내일 오전 10시 라시엘 본사로 귀하를 정식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녀는 환희와 공포가 뒤섞인 채 세차게 뛰는 심장을 안고 이메일을 응시했다. 그녀의 꿈이 이루어지기 직전이었다. 하지만 그 꿈을 붙잡기 위해서는 그녀는 이 감옥 같은 집의 안전을 떠나 시엘의 강력한 CEO와 마주해야만 했다. 자신이 이미 그의 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라시엘 본사로 향하는 날 아침, 한해운은 세심하게 옷을 골랐다. 피해자나 대리인이 아닌 창조자이자 전문가로서 가는 길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조용한 자신감을 반영하는 단순하지만 우아하고 프로페셔널한 드레스를 선택했다. 집을 떠나기 전 그녀는 남편과 어색한 인사를 나누었다.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시내에 좀 다녀올게요. 그녀가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녀는 의무적으로 보고했다. 가면 쓴 얼굴은 읽을 수 없었지만 그는 태블릿에 짧게 타이핑했다. 행운을 비요. 그 아이러니에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다. 라시엘 본사는 호화로움과 디자인의 신전처럼 위압적이고 아름다운 건물이었다. 그녀는 극진한 존중을 받았다. 안내 데스크 직원은 그녀의 가명을 알고 있었고 CEO의 개인 비서가 직접 그녀를 최고층으로 안내했다. 화려한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경외감과 불안감을 동시에 느꼈다. 자신이 격리되어 살아가는 삶과 너무나도 다른 세상이었다. CEO의 집무실은 서울의 정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거대하고 눈부신 공간이었다. 차도현은 아직 자리에 없었다. 비서는 그녀에게 음료를 권하며 잠시 기다려달라고 했다. 기다리는 시간 동안 그녀의 심장은 세차게 뛰었다. 그녀는 사무실을 둘러보다 그의 책상 위에 놓인 샌다루드로 만들어진 우아한 팽고지를 발견했다. 희미했지만 그가 늘 입는 옷에서 나던 그녀의 남편에게서 나던 바로 그 향기였다. 모든 단서들이 한 점으로 모여들고 있었다. 마침내 문이 열리고 차도현이 들어왔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있지 않았다. 마스크를 쓰고 있지도 않았다. 그는 키가 크고 강력했으며 가면 무도회의 그 남자처럼 압도적으로 잘생겼다. 해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의 뇌가 작동을 멈췄다. 무도회의 낯선 남자. 그녀가 만나러 온 강력한 CEO. 그리고 그녀의 남편. 향기, 손, 목소리. 모든 것이 눈부시게 끔찍한 하나의 진실로 합쳐지는 순간이었다. 도현 역시 멈춰섰다. 그는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차근차근 설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신의 사무실에 서 있는 그녀를 보자 그의 모든 계획이 증발해버렸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충격은 날 것 그대로 서로에게 전달되었다. 숨막히는 침묵, 수천 개의 질문이 담긴 정적. 땡슨. 혜원이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짜내자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충격은 순식간에 차가운 분노의 파도로 변했다. 배신감. 그녀는 거짓 속에서 살고 있었다. 그녀가 장애인 남편에게 느꼈던 연민, 쌓아가기 시작했던 위태로운 신뢰. 그 모든 것이 잔인한 농담처럼 느껴졌다. 이게 무슨 짓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대체 무슨 끔찍한 장난을 치고 있는 거냐고요. 그녀의 눈에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보호하려던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그녀의 삶을 조종하고 그녀의 고통을 즐긴 오만한 재벌일 뿐이었다. 그녀는 그녀의 계모와 의붓 동생이 가했던 모든 굴욕과 이 강제된 결혼이 모두 그의 계획의 일부였다고 믿게 되었다. 엄청난 긴장감을 감지한 비서는 조용히 밖에서 사무실 문을 닫았다. 혜은 씨,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오. 내 말을 도현이 설명하려 했지만 그녀가 그의 말을 잘랐다. 내 이름 부르지 마. 그녀는 마치 그가 괴물이라도 되는 듯 뒷걸음질 쳤다. 그녀는 돌아서서 이 불가능한 진실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문으로 향했다. 그가 그녀를 막아서며 팔을 붙잡았다.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이창은 그들의 대치 상태로 끝을 맺는다. 그는 절박한 표정으로 그녀의 팔을 붙잡고 있었고 그녀는 배신감과 분노의 눈물을 흘리며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진실은 드러났지만 그것은 명료함 대신 혼돈과 고통의 폭풍을 몰고 왔다. 모든 것이 부서졌고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진실이 아니었다. CEO의 집무실. 대치는 계속되었다. 해우는 배신감에 몸부림치며 그의 손을 뿌리치려 했다. 이거나요 전부 거짓말이었어. 휠체어도 마스크도 그 목소리까지도. 도현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지금 그녀를 놓치면 영원히 잃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래, 거짓말이었소. 그가 절박하게 인정했다. 하지만 그건 살아남기 위한 거짓말이었고 당신을 지키기 위한 거짓말이었소. 그의 마지막 말에 그녀의 몸부림이 잠시 멈칫했다. 나를 지켜. 그녀의 목소리는 비웃음으로 가득했다. 불구와 강제로 결혼시켜서 내 가족이 나를 모욕하는 걸 지켜보면서 그녀의 관심이 잠시나마 쏠린 틈을 타. 그는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6개월 전에 교통사고에 대해 이야기했다. 짧고 강렬한 회상 장면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비 오는 산길. 갑자기 나타나 자신의 차를 들이받고 절벽 아래로 밀어버렸던 번호판 없는 덤프트럭. 경찰은 브레이크 파열로 인한 단순 사고로 결론 내렸지만 그는 그것이 자신을 노린 암살 시도였음을 알고 있었다. 나는 석 달 동안 실제로 그 휠체어에 앉아 있었소. 흉터도 진짜였지만 지금은 희미해졌지. 내가 그 위장을 계속했던 건 나를 죽이려 했던 자가 내 가족 중 하나, 내 회장 자리를 노리는 내부의 적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오. 그 자가 누구인지 알아내려면 나는 세상의 눈에서 사라져야만 했소. 그는 자신의 주된 용의자로 다음 회장직 계승서열에 있는 자신의 숙부 차민호 전무를 지목했다. 그는 숙부가 수년간 회사의 자금을 빼돌리고 자신의 세력을 키워왔으며 암살 시도는 그의 마지막 승부수였다고 설명했다. 나는 허구의 자산가에 가난하고 장애가 있는 조카가 되었소. 숙부가 내가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게 한 채 안전한 곳에서 내 회사를 조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지. 하지만 왜 나였죠? 혜운이 여전히 납득할 수 없다는 듯 물었다. 왜 당신의 그 위험한 게임에 나를 끌어들인 거냐고요? 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그는 가면 무도회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날 밤은 내게 우연이 아니었소. 당신을 잊을 수가 없어서. 내 모든 정보력을 동원해 당신이 누군지 알아냈지. 그는 자신의 조사를 통해 그녀의 계모와 의붓아버지의 도박빚, 그리고 계모가 그녀를 최고가 입찰자에게 팔아넘기려던 계획을 알게 되었다고 털어놓았다. 당신의 계모는 잔인하기로 소문난 남자와 거래를 성사시키기 직전이었소. 나는 그걸 그냥 둘 수가 없었지. 내 숙부 차민호 역시 당신의 존재를 알게 됐소. 무도회에서의 인연이 알려지면 그가 당신을 내 약점으로 이용해 공격할 수도 있었지. 결혼은 우리 두 사람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었소. 당신 가족의 빚을 갚아 그들의 영향력에서 당신을 벗어나게 하고 동시에 당신을 내 보호 아래 아무도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가장 안전한 이곳으로 데려오는 것. 비록 이기적이고 절박한 계획이었지만 당신을 상처 입힐 의도는 결코 없었소. 미안하오. 해우는 쏟아지는 정보의 폭풍 속에서 침묵했다. 암살 시도, 기업 암투, 그리고 뒤틀렸지만 자신을 보호하려 했던 그의 방식. 분노는 여전했지만 그가 묘사하는 위험은 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이제 나에게 원하는 게 뭐죠?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여기 있어 주시오. 그가 말했다. 죄수로서가 아니라 내 파트너로서. 내 숙부는 이제 향수 콘테스트 때문에 당신을 알게 됐어. 그는 당신을 위협으로 여길 거요. 당신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세상에 공개된 내 옆자리뿐이요. 우리는 이 위장을 계속해야만 해. 회사에서는 당신은 천재 조향사. 집에서는 당신은 장애인 남편의 아내. 내가 그를 무너뜨릴 충분한 증거를 잡을 때까지. 그를 속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이 장의 마지막은 그녀의 결정으로 끝난다. 그녀는 상처받고 분노했지만 현실주의자이기도 했다. 그녀는 좋든 싫든 이 위험한 세계에 갇혔다. 탈출구는 오직 정면 돌파뿐이었다. 좋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당신의 파트너가 되어주죠. 하지만 이건 더 이상 당신만의 게임이 아니에요. 차 대표님, 이건 우리의 게임이에요. 그리고 내 규칙도 따르게 될 겁니다. 그녀는 동맹을 받아들였지만 자신의 조건 해서였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닌 능동적인 플레이어가 되었다. 그들의 관계는 완전히 재정의되었다. 그들은 이제 가짜 부부가 아닌 마지못해 손을 잡은 아주 위험한 동맹이 되었다. 폭풍 같던 대결이 끝나고 맞이한 아침, 새로운 규칙과 함께 그들의 위험한 동맹이 시작되었다. 아침이 되자 차도현은 다시 강력한 CEO의 모습으로 집을 나섰다. 라시엘 그룹의 공식적인 차가 그녀를 데리러 왔다. 더 이상 팔려온 신부가 아닌 귀빈 대접이었다. 라시엘 본사에 도착한 해운은 더 이상 익명의 존재가 아니었다. 블라인드 콘테스트의 우승자인 그녀는 천재 조향사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렸다.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지위에 걸맞은 최첨단 설비를 갖춘 개인 연구실과 사무실을 배정받았다. 그녀는 프로젝트 리더로서 첫 공식 회의를 주재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익명의 샘플을 평가하던 팀원들이 이제 그녀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CEO 차도현이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들어왔다. 두 사람이 공식적인 역할로 처음 마주하는 순간이었다. 지하 대표님, 한수석 조향사님, 그들은 서로를 직함으로 부르며 완벽한 연기를 펼쳤다. 한 집에 살고 있다는 비밀을 감춘 채 회의에 참석한 차민호 전무는 이 무명의 신인이 자신의 계획을 망친 것에 대한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그는 해운을 재능 있는 예술가가 아닌 조카 도연이 체스판에 올려놓은 새로운 말이라고 여겼다. 그는 회의 내내 그녀의 권위를 깎아내리기 위해 교묘하고 전문적인 질문들을 던지며 그녀를 시험했다. 하지만 해운은 그의 모든 공격을 침착하고 논리적인 사실로 우아하게 막아냈고 오히려 팀원들과 도현으로부터 더 큰 신뢰를 얻었다. 그들의 이중 생활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낮 동안 회사에서 그는 까다로운 CEO였고 그녀는 헌신적인 프로젝트 리더였다. 그들은 전문적으로 논쟁하고 협력했으며 그 과정에서 서로의 능력에 대한 존중은 깊어졌다. 그는 그녀의 창의력과 리더십에 그녀는 그의 날카로운 사업 감각과 비전에 감탄했다. 밤이 되면 그들은 같은 집으로 돌아왔다. CEO의 가면을 벗은 그는 다시 휠체어에 앉아 마스크를 쓴 침묵의 장애인 남편이 되었다. 그들의 진짜 전략 회의는 바로 그 시간에 이루어졌다. 그들은 그날 있었던 일들을 분석하고 차민호의 다음 수를 예측했다. 오늘 그는 당신을 시험했소. 당신을 위협으로 보고 있다는 증거지. 이 이중 생활은 감정적으로 힘겨웠지만 동시에 두 사람 사이에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친밀감과 신뢰를 쌓아 올렸다. 세상에서 오직 두 사람만이 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그들을 강력하게 묶어주었다. 두 역할 사이의 경계선은 점차 흐려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회사 연구실에 늦게까지 남아 향해 마지막 노트를 완성하고 있었다. 창의적인 시너지가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그녀가 한 재료를 더하자 그가 균형을 잡아줄 노트를 제안했다. 그들은 작은 시향병 위로 얼굴을 가까이 기댔다. 그 순간 그들은 CEO도 직원도 아니었다. 함께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는 두 명의 예술가였다. 그가 감탄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무언가 개인적인 말을 하려는 순간 팀원의 노크 소리가 마법을 깨뜨렸다. 그들은 재빨리 다시 프로페셔널한 가면을 썼다. 차민호는 단순한 깎아내리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더 직접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다. 그는 사립탐정을 고용해 한해운의 과거를 파헤치라고 지시했다. 그녀의 평판을 파괴하고 회사에서 쫓아낼 스캔들을 찾아내려 했다. 이 장의 마지막 사립탐정이 차민회에게 보고했다. 흥미로운 걸 찾아냈습니다. 탐정이 말했다. 그녀의 가족에게는 거액의 도박빚이 있었는데 그녀가 교회의 어떤 장애인 남자와 결혼하기 직전에 의문의 후원자에 의해 그 빚이 모두 청산되었습니다. 차민호의 눈이 악의적인 기쁨으로 빛났다. 그는 아직 진실의 전모를 알지 못했지만 이 장애인 남편이 열쇠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그 조용한 교회의 집을 직접 조사하기로 결심했다. 다음 장의 위험한 갈등이 그렇게 막을 올리고 있었다. 차민호는 사립탐정의 보고를 받았다. 장애인 남편과 그가 사는 집은 철통 같은 보안에 막혀 깊이 파고들 수는 없었지만 그 상황 자체가 지독하게 의심스러웠다. 그는 한혜은의 가장 약한 고리, 그녀의 탐욕스러운 가족을 이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박 여사와 유라를 은밀하게 만났다. 그는 거액의 돈을 제안하며 혜운에게 누명을 씌우는데 협조하라고 말했다. 그가 건넨 것은 악성 프로그램이 담긴 작은 USB 드라이브였다. 그들의 임무는 사과를 핑계로 혜운의 집에 찾아가 여행 사진을 보여주겠다. 는 등의 이유를 대며 혜운이 그 USB를 그녀의 컴퓨터에 꽂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 프로그램은 신기루 향수의 최종 포뮬러를 비밀리에 복사하여 민호가 통제하는 서버로 전송할 것이었다. 눈앞의 돈에 눈이 먼 모녀는 기꺼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펜트하우스의 지휘본부에서는 한이안의 감시망을 통해 이 모든 움직임을 손바닥처럼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들은 민호의 계략을 예측하고 역으로 이용할 덫을 놓았다. 포뮬러를 원한다고 그럼 주지. 혜운이 말했다. 분노 대신. 그녀의 눈에는 차가운 전략가의 빛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가짜 포뮬러를 만들었다. 겉보기에는 신기루의 진짜 포뮬러와 똑같아 보였지만 두 가지 결정적인 장치를 심어놓았다. 첫째, 파일의 메타데이터 안에 한이안이 추적할 수 있는 작은 추적 코드를 심었다. 둘째, 그녀는 향수의 화학 성분을 미세하게 변경했다. 희귀한 합성 분자를 추가했는데 이 분자는 48시간 동안 공기에 노출되면 전체 향기를 썩은 달걀 같은 악취로 변질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유출된 포뮬러가 가짜임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생산하려는 경쟁사에게 공개적인 굴욕을 안겨줄 완벽한 함정이었다. 며칠 뒤, 박 여사와 유라는 회개하는 척 연기하며 혜운의 집을 찾아왔다. 혜운아, 우리가 다 잘못했다. 제발 용서해다오. 혜운은 완벽하게 그들의 연극에 어울려 주었다. 유라가 USB를 꺼내며 제주도 여행 사진 보여줄게 라고 말했을 때 혜운은 마지못해 허락하는 척하며 그것을 자신의 작업용 컴퓨터에 꽂았다. 예상대로 프로그램은 가짜 포뮬러를 복사하여 민호의 서버로 조용히 전송했다. 덫은 작동했다. 파일을 손에 넣은 차민호는 승리를 확신했다. 그는 즉시 라시엘의 최대 경쟁사인 아모레 퍼시픽의 한 임원에게 접촉했다. 그는 내부 고발자가 빼돌린 특급 정보인 것처럼 포장하여 포뮬러를 유출했다. 경쟁사의 신제품 출시를 망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한 그 임원은 미끼를 덥석 물었다. 아모레 퍼시픽의 연구개발팀은 즉시 그 포뮬러의 대량 생산에 착수했다. 그 시각 지휘본부의 한이한의 스크린이 번쩍였다. 잡았어. 그가 말했다. 가짜 파일의 디지털 향기 흔적은 혜운의 컴퓨터에서 민호의 서버를 거쳐 아모레 퍼시픽 연구소 내부의 특정 단말기까지의 경로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민호가 산업 스파이 행위의 주범이라는 반박 불가능한 디지털 증거 체인이 확보된 것이다. 도현의 법무팀은 숙부와 아모레 퍼시픽을 상대로 한 대규모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클라이맥스가 임박했다. 라시엘리의 50주년 기념 갈라와 신기루의 공식 론칭 행사는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공교롭게도 경쟁사인 아모레 퍼시픽 역시 같은 날 자사의 새로운 향수를 공개하겠다며 깜짝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대량 생산하고 있는 향수가 시한폭탄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펜트하우스에서 도연이 혜운에게 물었다. 준비됐어. 그녀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진짜 신기루의 마지막 터치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완성된 향수병을 불빛에 비춰보았다. 배신의 향기는 이미 퍼졌어요. 그녀의 눈은 차갑고 결연했다. 이제 진실의 향기를 선보일 시간이에요. 모든 것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숙부가 파놓은 함정은 완벽하게 뒤집혔고 도미노는 무너지기 직전의 상태로 정렬되었다. 라시엘 그룹의 창립 50주년 기념 갈라가 열리는 밤, 서사의 모든 실이 하나로 모여드는 마지막 무대였다. 이 밤,
두 개의 전쟁터에서 동시에 클라이맥스가 펼쳐지고 있었다. 첫 번째 전쟁터는 화려한 갈라 행사장, 미디어와 셀러브리티, 업계의 VIP들로 가득 찬 그곳에서 한혜우는 눈부시게 아름답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쇼의 주인공이 되어 있었다. 차도현 역시 휠체어와 마스크를 쓴 채 아내를 지지하기 위해 참석한 은둔의 남편 역할을 연기하고 있었다. 두 번째 전쟁터는 라시엘 본사의 보안 회의실에서 동시에 열리고 있는 긴급 주주총회였다. 차민호는 조카의 건강 문제와 곧 터질 향수 포뮬러 유출 스캔들을 빌미로 불신임 투표를 통해 경영권을 찬탈할 계획이었다. 갈라 행사가 절정에 달하고 혜운이 신기루를 공개하기 직전 모든 사람들의 휴대폰에 긴급 속보 알림이 떴다. 아모레 퍼시픽 긴급 기자회견 개최 라시엘 신입 조향사 산업 스파이 혐의로 고발 통일 향수 데스티니 공개 행사장의 대형 스크린의 경쟁사의 기자회견이 생중계되었다. 그들은 가짜 포뮬러를 증거로 제시했고 그들의 CEO는 데스티니라는 이름의 향수를 허공에 뿌렸다. 첫 향은 신기루와 비슷했다. 차민호의 동맹들은 혼란을 부추겼고 미디어는 해운에게 달려들었다. 그녀의 경력은 끝장나는 것처럼 보였다. 주주총회에서 차민호는 이 혼란을 이용했다. 보시오, 내 조카의 판단력은 엉망이요. 회사의 명예에 먹칠을 한 스파이를 선택했소. 그의 건강은 위태롭고 그는 더 이상 우리를 이끌 자격이 없소. 즉시 불신임 투표를 제안합니다. 그의 쿠데타는 성공 직전이었다. 바로 그 순간 갈라 행사장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해운은 침착했다. 그녀는 남편을 바라보았고 그는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때가 되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았다.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제 남편께서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시선이 휠체어에 앉은 가면 쓴 남자에게로 향했다. 천천히, 극적으로 차도현이 휠체어에서 일어섰다. 그는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벗어던졌다. 군중 속에서 거대한 탄식이 터져 나왔다. 은둔의 장애인 남편이 바로 라시엘 그룹의 젊고 강력한 CEO 차도현이었던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주주총회장에도 실시간으로 울려 퍼졌다. 숙부님,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당신의 파티는 이제 끝났습니다. 심판이 시작되었다. 경쟁사의 기자회견장. 그들의 향수 데스티니의 18시간짜리 화학 반응이 끝났다. 아름답던 향기는 순식간에 역겨운 썩은 달걀 냄새로 변했다. CEO와 기자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공개적인 굴욕이었다. 갈라 행사장과 주주총회의 스크린에는 도현이 준비한 증거들이 상영되었다. 그의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 숙부에게로 직접 향하는 산업 스파이 행위의 디지털 증거, 그리고 계모와 이복 동생이 매수되는 녹취록까지. 그는 숙부의 암살 시도와 자신의 위장, 그리고 진실을 파헤친 해운의 역할을 세상에 밝혔다. 주주총회장의 차민호는 공포로 얼어붙었다. 그의 동맹들은 그를 버렸다. 잠시 후 회의실 문이 열리고 최강우 검사가 이끄는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그를 살인 미수, 횡령, 산업 스파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다. 갈라 행사장에서는 해운의 몰락을 구경하러 왔던 박 여사와 유라가 공범으로 노출되었다. 그들은 도망치려 했지만 보안 요원들에게 붙잡혔다. 그들의 사회적, 재정적 파멸은 완벽했다. 2장의 마지막, 모든 혼란이 가라앉고 경악과 감탄만이 남은 갈라 행사장 무대 외 도연이 해운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따뜻함과 사랑으로 가득했다. 한수석 조향사님, 이제 당신의 걸작을 공개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진짜 신기루 향수병을 들고 그 아름답고 진실된 향기를 허공에 뿌렸다. 그것은 승리와 진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향기였다. 그들은 더 이상 숨지 않은 채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들은 진정한 파워 커플이었고 완벽하게 승리했다. 갈라의 밤이 끝난 후 몇 주, 재계는 여전히 떠들썩했다. 차도현은 뿌리 깊은 부패를 척결한 뛰어난 전략가로 칭송받았고 한혜운은 그 자체로 영웅적인 천재 조향사로 찬사를 받았다. 법적 절차는 신속하게 마무리되었다.
차민호는 살인 미수와 여러 금융범죄 혐의로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계모와 이복 동생 역시 공범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적, 재정적 파산을 선고받았다. 차도현은 이제 라시엘 그룹의 절대적인 지배자가 되었다. 그는 투명성과 실력주의라는 새로운 문화를 도입하며 전사적인 개혁을 시작했다. 회사에 만연했던 공포는 사라지고 새로운 목적의식과 창의력이 그 자리를 채웠다. 그들의 역할 놀이도 끝이 났다. 집에서 휠체어와 마스크가 사라졌다. 그들은 진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화려한 행사가 아닌 그들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던 그 집의 정원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하여 조용하고 아름다운 의식을 치렀다. 감옥을 가정으로 바꾸는 상징적인 순간이었다. 하객은 오 여사와 최 비서 단 두 사람뿐이었다. 그들은 직접 쓴 서약서를 교환했다. 어둠을 극복하고 진실 위에 미래를 건설하겠다는 약속이었다. 그들의 진짜 결혼 생활은 따뜻한 장면들로 채워졌다. 그는 그녀의 꿈을 지지했다.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그는 그녀의 사업 파트너가 되었다. 그들은 라시엘의 지원을 받지만 창의적으로는 독립된 그녀의 이름을 건향수 하우스 아틀리에 해운을 설립했다. 그는 그녀의 예술가로서의 자립심을 존중했다. 그녀는 그의 상처를 치유했다. 냉혹했던 CEO는 긴장을 풀고 작은 순간의 기쁨을 즐기는 법을 배웠다. 그녀는 그를 데리고 그의 세상과는 동떨어진 소박한 전통시장을 찾았다. 그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이내 그 평범한 혼돈과 따뜻함 속에서 진정한 미소를 되찾았다. 그들은 계모와 이복 동생의 문제도 마지막으로 정리했다. 해우는 한때 그녀의 계모를 사랑했던 돌아가신 아버지를 향한 마지막 의무감으로 그들이 사치스럽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작은 아파트와 생활비를 마련해 주었다. 그것은 용서가 아닌 완전한 종결이었다. 1년 후 에필로그스 아틀리에 해운의 첫 번째 플래그십 스토어가 청담동에 문을 열었다. 개점 행사는 대성공이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힘으로 우뚝 선 진정한 거장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아주 개인적인 새로운 향수를 공개했다. 이름은 운명 키멧이었다. 한 기자가 그 영감에 대해 물었다. 그녀는 방 건너편에서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미소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도현을 바라보았다. 이 향수는 두 개의 상반된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설명했다. 어느 겨울밤의 차갑고 외로운 향으로 시작하지만 이내 제가 아는 가장 따뜻하고 강인한 샌다루드의 향으로 펼쳐지죠. 잔인한 숙명이 아름다운 운명으로 변하는 향기입니다. 그날 밤, 이제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된 그들의 집. 도현은 그녀를 위해 지어준 웅장하고 아름다운 그녀만의 작업실에 서 있는 해운의 뒤로 다가가 허리를 감싸 안았다. 그날 밤의 그 멋진 CEO님, 그녀가 장난스럽게 속삭였다. 당신의 구매에 만족하시나요? 구매가 아니었소. 그가 그녀의 머리카락에 입을 맞추며 대답했다. 내 인생 최고의 투자였지. 나는 아내를 찾고 있었지만 내 세상 전부를 찾았으니.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 두 사람은 그녀가 창조한 아름다운 향기들에 둘러싸여 함께 서 있었다. 가난하고 장애가 있는 남자와의 강제된 결혼은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그녀가 만들 수 있는 그 어떤 향수보다도 더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랑 이야기로 완성되었다.